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253페이지 58번 문제, 5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PT에는 이제 59번이 있는데 58번이 PPT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본문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자, 58번 문제는 바로 아, 국내 소재 부동산과 권리 양도에 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나갈 수가 있겠죠. 어쨌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니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고요. 자, 2번입니다. 상속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우리가 양도합니다. 그러면 기납부된 우리가 상속세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나요? 자, 인정이 안 되죠. 상속세라든가 우리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원칙으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단을 잘 기억해 주셔야죠. 하셔야죠. 단 무슨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증여세가 됐을 때는 경비 인정을 해준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으면 이제 시기 결정 문제는 언제예요? 상속 개시일. 그렇죠? 자, 4번입니다. 상속을 받았을 때 거기 동그라미 세율입니다. 자, 우리 세율을 따질 때 세율도 보유 기간이 중요한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해서 상속 개시, 그 다음에 이제 양도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 간다, 피상속인 취득일로 간다. 그렇습니다. 피상속인 취득일로 가면은 기간이 길어져야 짧아져요. 기간이 길어지겠죠.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 가서 기간을 러프하게 잡아준다. 그렇죠. 유리해지겠죠. 그러면 자 주의하시고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은 이제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거기다 분양권 써놓으세요. 분양권. 자, 분양권. 여러분들 분양권에는 뭐가 붙죠? 프리미엄이 붙죠. 피가 붙습니다. 그러면 그 피에 대해서 신고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밑줄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자.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하자까지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9번 문제로 갑니다. 59번 문제. 59번. 59번 문제는 별표시 하나 해놓으실까요? 바로 필요경비 계산공제율을 암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물어본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그러면 얘는 공통적으로 뭐예요, 여러분들? 이 물건에 따라 다 좀 다르지만 자, 기본적으로는 취득 당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은 양도 당시 벌써 여기서 이제 어긋나네요. 네, 양도 당시가 아니라 1번에 나오는 것처럼 취득 당시가 되겠죠. 그리고 미등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자, 등기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지만 미등기가 됐을 때는 규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저율이 되죠. 저율. 그러면 저율 공제가 되려면은 1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3이 되겠죠. 100분의 3이 아니라 1000분의 3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우리가 지정 내 등기된 공동주택 마찬가지예요. 3%. 부동산 임차권은 지상권, 전세권처럼 설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7%로 높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기타 자산은 1%가 된다는 거. 자, 핵심은 미등기일지라도 계산공제를 해주는데 고율이 아니라 저율로 해준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정답은 3번이고요. 60번입니다. 자, 60번 문제.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기준시가. 자, 기준시가의 쓰임새는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로 산정할 때 추계 방법에 따라서 산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양도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 환산 기준시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60번 소득세법상 국내에 있는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지문 보시면 우리가 토지의 기준시가죠. 토지의 기준시가는 뭘로 가요? 개별 공시지가로 가잖아요. 개별 공시지가. 자, 그런데 여기서 키워드는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지정,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즉 규제지역입니다. 규제지역이 됐을 때는 단순히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곱하기 배율을 곱해서 가격을 환산해 준다. 이 문장이 들어가 줘야 돼요. 네. 자,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가 돼야 되는데 고시 전에 취득이 됐다면 이때는 고시 전이니까 직전의 기준시가에 따라서 산정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실행을 위해 토지가 경매가 됩니다. 그 경락가액이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다. 네. 그럼 공시지가가 만약에 1,000원이고 얘가 800원이 된다면 이때는 그 차액이 2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시지가 1000에서 200원을 차감을 해요. 그러면은 800원을 기준시가로 하자. 자, 참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한 얘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써놨죠. 네. 자,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걸 뭐라고요?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분양권. 그러면 분양권이 됐을 때는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됐는데 납입한 금액이 아니라 분양권에는 여러분들 뭐가 붙어요?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우리가 분양권에다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우리가 붙어줘야죠. P값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요게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옵스텔의 기준시가는 자,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무슨 곳이 일괄곳이죠. 일괄. 이때 일괄곳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통합해서 평가하는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통합해서 평가해서 고시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는 이제 사례 문제죠. 자, 우리 뭐 시험에서도 충분히 계산 문제 매년 한 문제씩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61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 풀어낼 수가 있으시겠어요.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얘는 이제 뭐라고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토지를 양도시, 자, 읽고 계시죠?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이제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지 거래가액이면은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우리가 차감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필요 경비에는 세 가지 경비가 있죠. 자, 세 가지 경비에는 취득가액 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경비가 있고 양도 직접 비용 경비가 있겠죠. 이 경비를 차감시켜 주고 나면은 이때는 양도 차익이 나온다. 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기준시가 자료는 이제 쓸데가 없는 자료고요. 요 자료만 있으면 되겠죠. 그럼 양도시 금액이 2억, 취득 당시 금액이 1억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2억 원이 되겠고 이게 이제 1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아예 힌트를 줬네요. 2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인도 의무를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 세입자 내보는 법무비용, 양도 직접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 경우에는 양도 직접 비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법무적인 비용, 세무적인 비용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2천에 1000이니까 3000이 되겠네요. 2000, 네, 1000이니까 3000.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1억 3천이잖아요. 차감해주면 얼마 나와요? 자, 양도차익은 7천이 나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이 되면은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원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죠. 네, 그러면 7천이 양도 차익이 되겠죠. 네,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로 갑니다. 62번도 별표시. 자, 62번은 바로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양도 차익 산정 문제에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좀 내용적으로 제일 좀 어려운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내용의 문제를 계속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별표시 하나 더 할까요? 2개.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이렇게만 나온다면 뭐 아주 뭐 쉬우게, 아주 뭐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렇게 나오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건데, 자, 이 문제의 핵심 뭐냐면, 바로 추계 산정을 할 때, 추계 산정 방법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계 산정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를 봤더니, 그 박스 라인에 보니까, 취득 당시 금액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취득 당시 금액을 모르는 거니까 이게는 추계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양도 당시 금액은 우리가 얼마 알겠는데 마이너스 취득 당시 금액을 몰라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요 순서 있었죠, 여러분들.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매매 사례 가액, 그렇죠? 그 다음에가 감정가액, 그 다음에가 환산가액, 그 다음에가 기준시가가 있었죠. 맞죠? 자, 그러면 순서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감 한기가 되는 거죠. 자, 얘는 순서가 매감 한기가 되는 거야. 매감 한기. 그러면 얘는 그 문장 여기 문제 지문에 보시면 매매 사례가액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감정가액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럼 환산가액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럼 환산가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양도 당시 금액.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도 당시 금액 곱하기 뭐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환산을 해주면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은 무슨 공제로 가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로 가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가자 이거예요. 계산 공제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 차익을 우리가 산정하자. 양도 차익을 우리가 산정하자 이거예요. 양도 차익을 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 정리해놨는데 만약에 자, 장롱에서 이걸 팔았는데 지금 우리가 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많은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 증빙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꼭 이사 가면서 장롱을 치우다 보면 그런 비용들이 다발로 발견될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뭐 돈도 발견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발견된 비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발견된 실제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있다면 네.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발견될 수가 없겠죠. 이 비용과 비교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교. 자,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의 합계액이 더 크다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의 합계액이 더 크다면 이때는 이 합계액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합계액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러면 양도 당시 금액이 5억 원이 되는 거죠. 5억 원. 자, 이게 이제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5억 원. 5억 원이 되는 거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4억 원.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이면은 양도가액 5억에 2분의 1이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억 5천. 자, 요 금액이 2억 5천이 되는 거죠. 2억 5천. 2억 5천. 그 다음에 계산공제액은 우리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몇 프로? 3%를 곱해주면 되겠죠? 3%? 자, 3%. 그러면은 이때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자, 얼마면 여기 2억이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억에 3%. 그러면 2억에 30%가 6천이고 3%면 600이 되겠네. 600. 아, 그러면 2억 5천6백이 될 거야. 2억 6천6백. 그러면 5억에서 2억 5천6백을 빼주면은 자, 따라오고 계시죠? 2억 4천4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억 4,400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어본 의도는 뭐냐면 양도 거기 보시면은 그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해 보자 이거예요.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러면 차익이 더 낮은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발견된 비용이 있다라고 돼 있나요? 있네요. 문제 질문해 보니까. 자, 물론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발견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예, 이 내용의 의미는 발견됐다. 일단 발견 써놓으세요. 발견.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쓰임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요? 세금 계산서로 수취된 금액이 2억 6천만 원입니다. 아, 그럼 얘가 2억 6천이 됐네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5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익이 얼마로 바뀌어요? 2억 4천으로 바뀌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더 크잖아.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2억 4,400이 아니라 2억 4천으로 해주면은 차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보시자. 이런 얘기예요. 자, 정답은 2번에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앞에 문제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데 요즘 이런 문제가 유행이라는 거.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가 63번. 자, 역시 또 계산 문제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63번도 비슷한 내용의 문제예요. 자, 이 문제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말 있죠?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등기된, 자, 비입 읽어보시면 등기된 토지이며 매매 사례가 하나 감정가액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 니은은 실거래가 자료인데 니은에 보니까 힌트가 나와 있죠? 취득가액을 알 수가 없다. 아, 그럼 얘도 지금 이걸 말하는 거네요. 그죠?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그다음에 기준시가 자료 있고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직접 비용. 발견된 비용이 있네요. 발견된 비용. 발견된 비용. 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한번 해보죠. 뭐, 똑같이.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취득가액을 모르는 거니까 양도가액은 얼마예요? 6억. 그렇죠. 그런데 얘는 모른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계산 방식으로 공제해 줘야죠. 자, 계산 공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몇 프로? 3%. 얘는 우리가 이제 뭐야? 매매 사례 감정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한다? 6억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예요? 4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 자, 같이 해봅니다. 네,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얘는 3억이 되겠네요. 3억.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잖아요. 그러면 2억에 3%니까 60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추계된 비용은 3억 600이 되는 겁니다. 자, 3억 600이 되는 거예요. 3억 600. 3억 600인데 실제 발견된 비용이 얼마였어요? 4억 원 있네요. 발견된 비용이 4억 원이 있네. 아, 발견된 비용이 우리가 4억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무슨 금액으로 간다? 큰 금액으로 간다. 그렇죠.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4억이 되겠죠? 그러면 6억에서 4억을 빼주게 되면은 차익이 얼마로 바뀌어요? 2억으로 바뀌죠. 자, 차익이 2억으로 바뀐다. 차익이 2억으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네. 자, 그 다음에가 64번입니다.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29회 때 났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표준에 관한 문제니까 어떤 거예요? 양도차익도 물어보고 장특공제, 소득금액, 기본공제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네. 자, 가봅니다. 1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이해를 잘 해주시겠어요? 네, 1번 지문. 네. 별 표시 하나. 그럼 1번 지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1번 지문의 핵심 뭐냐면 얘는 소득별 공제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 소득별 공제 방식은 끼리끼리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내용 보시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예를 들어서 분양권 생각하시면 되고, 분양권 써놓으세요. 분양권에서는 마이너스 차손이 생겼어요. 그러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하고 서로 퉁칠 수 있느냐, 상기할 수 있느냐,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공제할 수가 있어요. 이게 소득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 여기서는 우리가 뭐예요? 플러스,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 100, 네, 여기서는 플러스 200, 서로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자,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거 이미 사업할 때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 공제해야지. 공제해야죠. 네, 공제해야죠. 자,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설사 1번과 2번이 혼동이 됐다 하더라도 3번은 완벽하게 답이 되죠. 자, 보시면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무슨 과세라고 하죠? 분류과세라고 하죠. 분류과세.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차익이 5억 원일 때는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3억 원이다. 이거 중요한 지문이죠. 네. 그러면 얘는 키워드가 뭐예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 고가의 동그라미. 이때 우리가 고가의 기준은 올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얼마? 그렇죠.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우리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12억을 넘었을 때만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자, 얘는 차익이 5억 원이에요. 차익이 5억 원. 차익이 5억 원이다. 양도 차익이 5억 원이다. 5억 원. 네. 그리고 과세되는 것은 12억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한다.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분의 양도가액 15억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3억이 나오죠. 3 1 3, 3, 5, 15. 그러면 5, 20, 20% 되는 거죠. 그럼 5억에 20% 되면 얼마 될까요? 요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죠. 1억 원. 그렇죠. 1억 원이 된다. 자, 여기 되겠습니다. 1억 원.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은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가 있나? 확인돼야지만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로 합니다. 자, 굉장히 이거 뭐 길어 보이죠? 이 30회 때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는 부담부 증여에 관련된 문제, 부담부 증여를 사례 문제화해서 나온 겁니다. 자, 이게 막상 출제됐었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했죠. 왜? 지문이 너무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 길었을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핵심어를 빨리 찾는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원활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부담부 증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자, 그 내용 이제 보시면은 부담부 증여는 이제 증여한다, 채무를 인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이 돼 있나요? 자, 이런 말이 돼 있죠. 인수한 사실은 채무 부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알 수 있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 문제를 풀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그림을 그리자 이렇게 썼어요. 그림은 자, 왼쪽은 증여자가 되겠죠. 왼쪽은 증여자가 됩니다. 증여자. 그 다음에가 수증자가 있겠죠. 수증자, 수증자가 있겠습니다. 수증자.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증여자, 수증자가 딱 있고 여기에 이제 증여가액이 있어야겠죠. 증여가액. 네, 증여가액.
증여가액. 그럼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예요? 자, 1억 원에 매수했다고 됐죠? 1억 원에 매수했다. 1억 원에 2013년도에 1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2022년도에 증여했을 때 우리가 증여가액이 있죠. 1억 원에 매수하여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습니다. 차입금 5천이 껴있죠? 차입금이 5천이 껴있어요. 5천에 채무가 껴있다.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요때 평가 금액은 2억 원이 되는 거죠. 요 금액은 2억 원이 된다. 2억 원. 네. 이렇게 돼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담부 증여 거래를 말한다. 이런 상황에 부담부 증여.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느냐? 5천. 그렇죠? 5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취득가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요거죠. 우린 왜 5천이죠? 우리 부담부 증여 핵심에서는 채무 상당 부분을 양도다.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양도가액을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5천.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틀린 것은 자, 4번 양도로 보는 부분의 가액은 양도가액 얼마? 5천. 금방 나옵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은 1억이냐? 만약에 1억을 해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말이 안 되죠. 자,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때 5천만 원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것은 5천만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자, 이해하시죠? 5천만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그 5천만 원 중에서 해당하는 채무, 죄송합니다. 2억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2억 원을 증여하기로 했는데, 그 증여하기로 한 2억 원 중에서 채무 5천만 원의 비율만큼을 우리가 양도로 보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5, 1은 5, 4, 20. 자, 그럼 4분의 1이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의 25%만 양도로 보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증여하기로 한 금액 2억 원에 25%가 되는 거니까 5천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요것도 변형을 해줘야 된다. 이 비율의 의미를 여기다도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1억 원이잖아요. 1억 원. 그럼 1억 원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25%가 되겠습니다. 1억 원에 25%. 그러면 1억 원에 25%가 되면 얼마가 돼요? 2,500이 되겠죠. 2,500. 자, 요 금액이 2,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차감해 주면은 양도 차익은 얼마가 돼요? 2,500이 돼야죠. 양도 차익은 2,50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2,50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취득가액은 2,500이다. 네, 2,500으로 변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채무 5천만 원은 양도로 보자 말씀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 만약에 배우자나 직귀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가 됐을 때는 의심하는 거죠. 과연 이 채무가 진짜인가? 모두 증여로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당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냐면 X 토지와 시가 2억 원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Y 자산을 함께 부담부 증여했다. 그러니까 요 증여 금액 중에는 우리가 과세가 되는 것과 과세가 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채무 5천은 모두 과세가 되는 X 토지냐? 자, 모두란 말이 마음에 걸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동일시 기준이니까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은 서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점을 판단하시면 되겠죠. 즉 증여 금액 속에는 과세가 되는 금액과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이 섞여 있다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요 채무에게도 과세가 되는 금액과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는 과세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게 섞여 있어야겠죠. 자, 따라서 모두라는 것은 잘못됐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갑니다.
자, 요 페이지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시하시고요. 네.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이제 우리 무슨 연습했죠? 양도 차익 산정하는 방식, 실거래가 방식, 추계 방식. 그다음에가 우리가 양도 차익의 특례 중에 부담부 증여, 고가주택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방식과 우리가 추계 방식으로 구했다 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할 게 이제 뭐냐? 양도 차익에서 빼주는 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 요게 이제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내용들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면서 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알다시피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 대상을 보시면 대상은 일단 토지, 건물, 조합원의 입주권만 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토지, 건물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때 조합원의 입주권은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원조합원 입주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 즉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3년 이상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해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미등기 자산은 우리가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해외 자산 안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보유기간이 짧아요. 3년 미만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가 안 되는데, 이게 최근에 2022년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가 배제가 됐거든요. 중과가 배제가 됐습니다. 중과가 배제가 됐어요. 그러면 중과가 배제가 됐으니까 장특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러면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즉 고가주택 같은 걸 말한다. 아마 요 우리 PPT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나눠서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뭐였냐면 이 경우에는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자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거주? 2년 거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요거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최대 한도 비율이 보유기한별로 40%. 그러면 10년 이상이면 우리가 40% 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도합 40에 40이면은 얘는 80%가 되겠죠. 해석이요. 그 다음에 이외의 자산, 상가나 토지 등은 보유기간별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3년이면 6%가 되는 거고 4, 2, 8, 5, 20 쭉쭉쭉 15년이면 30% 공제가 될 수가 있겠지요. 자, 이렇게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얘는 옳은 거 찾는 거죠.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단 주택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그 가로 문장의 의미는 원래 조정 지역의 다주택자는 우리가 뭡니까? 중과가 돼버리면 공제 혜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해석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1번. 자, 주의하셔야죠. 1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중 토지, 건물, 기타 자산에 한한다. 뭐 틀렸죠? 기타 자산에 한한다가 아니라 얘는 조합원의 입주권. 자, 유일하게 권리는 원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원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가 먼저 양도합니다. 자, 조정 지역에 가지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요거는 무조건 우리가 틀렸다고 볼 수가
맞다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조정 지역에 일지라도 우리가 2000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 5월 10일까지 5월 10일 이후 양도부부터는 중간을 배제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양권은 여기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와는 상관이 없겠죠. 이런 문장도 좀 주의하셔야겠죠.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기 보유 투표용지는 보유한이 5년 이상이 아니라 3년 이상이 돼야겠죠. 3년 이상. 그 다음에요. 4번, 일반 상가 건물로서 등기되고 3년 4개월이다. 3년 4개월이니까 얘는 매년 2%씩 공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매년 2%니까 3년이면은 곱하기 6%가 되겠죠. 해석이. 네. 자, 그래서 6%가 되는데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죠.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해주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비삼용 토지를 10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투표용지는 양도 차익의 100분의 20이다. 자, 100분의 20인가요? 비삼용 토지를 10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는 양도 차익이 10년이니까 얘는 10년이잖아요. 10년. 10년에다가 매년 2%씩. 2%씩 공제가 된다. 그러면 10년이면은 얘는 몇 프로 돼요? 20% 공제가 되겠죠. 20%. 그러면 네. 자, 10년 동안 보였으면은 우리가 20%. 자, 그러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례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비삼용 토지일지라도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삼용 토지일지라도 공제가 된다는 점. 이 점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66번에다가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 이런 질문, 자, 아주 그럴싸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7번도 중요로 되어 있죠.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요. 자,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지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장기 보유 투표용지는 국내 소재 자산뿐만 아니라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 시에도 해당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제가 되느냐. 국내 국외 자산 다 되느냐. 자, 요거 주의하셔야죠. 주의하셔야 돼요. 국외 자산은 적용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자, 요 주의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동일 연도에 장기 보유 투표용지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수에 여러 차례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소득별로 각각 공제다? 아니요. 소득별이 아니라 얘는 자산별 공제가 돼야 됩니다. 자산별. 그러니까 뭐 땅도 팔고 동일 연도에 뭐 땅 팔고 건물 팔았는데 다 장기 보유가 됐다면 다 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 투표 공제 금액은 양도 차익에 자,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니까 보유 기간별 자, 4%. 그렇죠? 거주 기간별 4%가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는 최대 한도가 40% 한도로 해주는 거고요. 거주 기간별로도 40%가 되는 거니까 도합 80% 공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 질문을 말합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번. 3회 보유견별 공제는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80%를 우리가 공제받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최대 80%가 아니라 최대 40%죠. 왜냐면은 4%씩이니까요. 그 다음에 거주기한별 공제는 2년을 거주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자, 2년 거주해야 됩니다. 자, 바로 3년 플러스 3년 이상 보유 플러스 2년 이상 거주가 되면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68번 문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걸 보면은 장기 보유 투표 공제는 적용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공제율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죠. 자, 68번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보유 투표 공제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지금 보시면 장기 보유 투표 공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공제받을 수가 있다. 예,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골프 회원권을 5년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자, 얘는 정답이 얘는 2번이 틀렸는데요. 네. 자, 장특공제액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 5년이죠. 5년이니까 자, 10%를 공제한다. 얘는 뭐가 틀렸죠? 골프 회원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2번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부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양도까지로 하자.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소권의 2월 과세. 자, 2월 과세가 됐죠? 2월 과세가 뭐예요? 남편이 부인에게, 아버지가 아들, 딸에게 징역을 양도하는 것이죠. 이런 거래일 때는 소중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해준다. 양도일까지로 한다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조정적이 아니래요. 자, 조정적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비거저가 과세되는 1세대 주택을 15년간 보유한 후 양도할 때는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30%다. 예. 우리가 거주자가 양도할 때는 우리가 그 4%씩 적용이 됩니다만, 네. 비거주자가 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매년 2%씩. 그러면 15년이면 30% 되겠죠. 네. 여긴 비거주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특이사항 잘 봐주시고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자, 1번 지문 별표시. 자, 얘는 키워드가 뭐예요?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죠. 그러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1세대 우리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 거주가 됐을 땐 최대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가 됐을 때는 100분의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게 되느냐? 얘는 이게 되죠? 네. 10년이니까 매년 4%씩. 보유 견별 4%, 거주 견별 4%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법령이 정하는 비삼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 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혼동할 수 있습니다. 비삼용이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키워드가 뭐냐면 법원의 결정 문제 때문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등기 불능 자산이 됐어. 등기 불능 자산이 됐을 때는 우리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을 합니다. 네, 적용을 합니다. 대신 미등기 양도 자산은 안 되죠. 미등기 양도 자산은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뭘까요?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니까 이건 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얘는 못 한다 보는 거예요. 못 한다. 등기 불능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등기 불능과 미등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자, 4번입니다. 등기된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인 거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예. 4번 맞고요. 대신 조합원으로부터 추정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액 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미등기 양도는 없다고 가정하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요. 1번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하자. 자, 토지. 그러면 토지는 15년 보유니까 15년 보유니까 얘는 매년 2% 2% 되는 거니까 15년이면은 30% 공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2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 공제를 곱해 주는 거죠. 아, 얘는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공제율을 곱해 주는 거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조합원 입주권을 필받고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 차익으로 안정한다. 아, 그러면 요 집이 있고 요 주택이 있고 요거를 취득을 해서 그렇죠? 이걸 취득해서 쭉 가다가 이제 관리처분 떨어지겠죠. 관리처분 떨어지는 거야. 그럼 관리처분 떨어지면 요 차익을 말하는 거죠. 요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3년을 보유한 경우에도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느냐. 3년 보유에도 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받을 수가 없다. 예. 자, 주의할 점, 얘는 키워드가 뭘까요? 국외 자산은 장득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20에서 80%의 장기 보유 투표 공제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양도 시점에 자,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 기간 중 거주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우리가 2년 이상 거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1세대 1주택은 자, 3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가 돼 있다. 그러면 얘는 4%, 3, 4, 12%, 그 다음에 4%니까 2, 4, 8%, 8%. 더하면 20% 되겠죠. 그래서 20% 되는 거예요. 20%는 어디서 나왔냐면 3년 보유 2년 거주니까 그러면 매년 4%잖아요. 12%, 그 다음에 2년 거주면 8%, 그러면 더하면 20%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 10년 이상이면 최대한도 중목 공제가 돼서 80% 된다는 점이 되겠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을 2년 거주한 경우에 거주기한별 공제율을 8% 적용받기 위해서는 3년을 보유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요거를 받으려면은 3년 보유 또는이 아니라 3년 보유 앤드 2년 거주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71번 문제로 갑니다. 71번. 71번. 소득세법상 건물의 양도에 따른 장기 보유 투표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이에요.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 미등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등기된 상가 건물은 3년이니까 장투공제가 되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6개월이야. 2년 6개월이니까 3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곱하자. 좋습니다. 5번 보유기간이 12년인 등기된 상가 건물의 공제율은 100분의 24다. 그러면 상가 건물은 우리가 2%가 되는 거니까 2 있는 4, 1은 24%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2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72번.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자. 자, 두 번째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자. 자, 3번입니다.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취득 시점이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양도일까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짧아져요, 길어지겠죠? 4번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일까지예요? 아니죠. 그때까지가 아니라 얘는 관리처분 인가일. 관리처분 인가일까지가 되겠죠.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면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니까요.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법령에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우리가 기산 시작한다. 당초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 비자금 토지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자, 다음에 73번입니다. 73번 별표시. 자, 이제 사례 문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사례 문제로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례 문제. 자, 사례 문제로 이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은 양도 소득 금액에서 출발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시켜 주면 되겠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감하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차감해 주고 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 금액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걸 해놓고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하죠? 양도 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 세 가지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의 경비, 양도 직접 비용, 취자량이 있죠? 그러면 이때 양도 가액은 3,000, 그 다음에 필요 경비는 2,000이 되겠습니다. 2,000. 그래서 3,000, 2,000 빼주면 1,000원,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는 7년 6개월이니까 얘는 1,000만 원 곱하기 자, 얘는 매년 건물이니까 2%씩 공제가 되겠죠. 해석이. 그러면 얘는 7년 6개월이죠. 7년. 그러면 7년 6개월이니까 7이 14. 14% 공제 되겠죠. 그러면 140만 원. 1000에 14%면은 140만 원 공제가 되겠네요. 140. 그러면 140을 빼주면 얼마가 될까요? 네. 이 경우에는 860만 원 되겠죠. 860.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순서만 아시고 공제율만 우리가 적용할 줄 아시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번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74번입니다. 74번. 자, 이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이죠. 이걸 왜 단서조항을 줬을까요? 비과세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매년 4%씩 적용이 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보유기한 및 거주기간이 12년 3개월이니까 장특 공제할 때는 매년 4%씩 공제가 돼야 되죠. 4%씩. 그러면 곱하기 12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48%가 되겠죠. 48%. 네. 48%. 그럼 48%를 다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한도는 40%를 우리가 한도로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보유기한별 40%, 보유기한별 40%, 거주기한별 40%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합 몇 프로가 되겠어요? 도합 80% 공제가 되겠죠. 저기 80%. 자, 그러면 얘는 양도가액이 14억 원이에요. 양도가액이 14억 원. 그러면 14억 원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7억 원이야. 7억 원. 그러면 얘는 7억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7억으로 과세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12억을 차감한 거다. 자, 그러면 양도가액은 14억이에요. 14억. 14억. 2억. 1은이 27이 14. 네, 그러면 1억으로 줄죠? 네. 차익이 1억으로 줄어들어요. 1억. 그러면 얘는 1억에 대해서 곱하기 매년 4%씩 공제가 된다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4%씩 공제되는 거예요. 4%씩. 그럼 매년 4% 되는 거니까 얘는 12년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80% 한도로 했죠? 80%? 네. 80%. 그러면 도합 80% 공제가 된다. 자, 80%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보유기한, 거주기한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럼 1억이 80%면 8,000이죠. 8,000. 자, 그러면 소득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죠. 해석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원하는 것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구하는 거니까 8천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핵심 뭐냐면 고가주택의 이 12억 초과분의 공식을 암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제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 자, 별표시 2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 시험에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5번부터는 이제 기본공제에 대한 얘기가 되겠어요. 자, 기본공제는 잠시 뒤에 또 우리 이론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또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그 양도 속세 계산 구조 중에서 이제 기본 공제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공제 간단히 정리해보고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방금 전까지는 우리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이제 거기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차감하고 나면은 양도 소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본 공제가 나오는데 이 기본 공제에서 익혀둘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공제 방식이죠. 그래서 공제 방식이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산별 공제가 아니라 소득별로 공제가 됩니다. 소득 유형별로 구분 계산이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땅을 팔고 주식을 팔고 파생상품 팔고 신탁 수익권을 팔았다면 여기도 250, 여기도 250, 여기도 250, 여기도 250 되겠죠. 그럼 토탈 100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가 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제외가 되고요. 공제액은 연 250, 그에 딱 한 번만 250만 원 공제를 받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해석이. 자, 그러면 이제 내용 가봅니다. 7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양도소득 기본 공제는, 자, 1번이 틀렸네요. 3년 이상 보유라는 기간을 따지나요? 자, 장특 공제는 3년 이상 보유를 따졌지만 기본 공제는, 자, 중요한 내용이죠. 기본 공제는 보유 기간에 관계 있다 없다, 관계없이, 보유 기간에 관계 있이 없이, 관계없이 우리가 적용이 됩니다. 네, 관계없이 적용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3번 자산을 4종류로 구분합니다.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신탁 수익권과 소득 금액별로, 그렇죠? 소득 금액별로 각각 250만 원 공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같은 유형끼리는 서로 공제가 되는데 같은 유형끼리는 한 번만, 서로 다르면 각각. 그래서 만약에 뭐 토지 팔고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서로 유형이 다르니까 여기도 250만 원 공제, 여기도 250만 원 공제, 토탈 500 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토지하고 건물을 팔았다면 같은 유형이니까 250만 원 공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국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국외 소재에서는, 자, 국외 소재에서는 주의할 게 두 가지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 공제는 적용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요. 5번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는 감면소득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소득금액 외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며 외의 소득금액 중에서는 순차로 공제한다. 이 문장의 뜻이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A 자산이 있고 B 자산이 있고 C 자산이 있는데 A 자산을 2022년도 3월 달에 매각을 하고요. 5월 달에 매각하고 7월 달에 매각을 했다. 자, 이렇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A 자산은 감면받는 자산이야. 감면받는 자산이다. 자, 그러면 감면 자산과 아닌 자산이 있었을 때는 감면 자산을 공제해 준다. 감면이 아닌 자산을 준다. 아닌 자산을 공제해 주는데 같은 유형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먼저 판 거에 대해서 250만 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네, 여기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7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
다음은 거주자 갑의 국내 자산의 양도 현황이다. 거주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소득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얼마가 되는가? 자, 양도 자산이 쭈루룩 나와 있고요. 소득 금액이 쭈루룩 나와 있고요. 양도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76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갑의 2022년도 국내 자산의 양도 현황이다. 거주자 갑의 해당 연도에 최대한 공제할 수 있는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자산이 토지가 있고요. 비상장 주식이 있고 공동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같은 유형은 서로 한 번만, 서로 다르면 각각이죠. 그러면 토지하고 공동주택은 같은 유형이니까 얘는 도합 250만 원 공제 한 번만 공제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주식은 우리 서로 다른 유형이니까 250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소득 공제라는 것은 어떤 세제 혜택,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인 거지, 만약에 이 소득 금액이 200만 원인데 250을 다 인정해 버리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소득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250이 아니라 20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에 250이 되면은 우리가 토탈 450만 원 공제가 되겠습니다. 450. 네. 정답은 4번 450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래서 기본공제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형 문제로 만든 것이죠. 그 다음에 77번으로 갑니다. 자, 24회 때 나왔던 문제죠. 별표시 2개.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이렇게 비교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입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자, 이게 조건이죠. 토지 건물 들어가는데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벌써 틀렸네. 토지 건물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빠졌죠? 조합원의 입주권.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1세대 1주택이라도 공제 적용될 수 있죠. 자, 3번. 자, 장특 공제액 계산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를 곱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2%, 매년 4%씩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등기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배우자나 직기존비수권의 2월 과세가 됐을 때는, 2월 과세가 적용됐을 때는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당초, 그렇죠? 당초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기존비속이 취득한 날부터 기산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78번으로 갑니다. 역시 비교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별표시 하나, 2개 해놓을까요? 자, 비교한 거. 자, 78번. 7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문 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지문을 길 때는 우리가 키워드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하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1번은 적용 대상이죠.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으셔야죠. 보유기간 3년, 토지 건물, 미등기 양도자산 빼고 조합원 입주권,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 라고 했었죠. 자, 2번입니다. 국내 소재에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할 때는, 그렇죠? 연도를 달리하는 양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토지와 건물을 연도를 달리하여 우리가 양도한다.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한다. 그러면 이때도 250만 원 공제가 되고 이때도 마이너스 2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3번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그렇죠? 공제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20에서 80%까지 보유 겸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 준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것이 아니라 6에서 30%를 한도로 공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할 때는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네. 아파트 당첨권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기본공제는 뭐
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4번은 얘는 자산의 종류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자산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계산 시 보유하는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가업 상속이 아니라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한이 길어지겠죠? 79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79번. 부동산을 양도한 개인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자, 장특공제와 기본공제를 비교 설명항서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비거주자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가능하고 기본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매년 2%씩 30%를 한도로 공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질문. 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자, 중요한 질문 나왔어요.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아무리 3년 이상 장기 보유해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적용되지 않죠. 하지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자산은 기본공제도 모두 배제된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 2년 보유가 돼 있다. 그러면 장특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겠지만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겠죠. 네. 4번입니다. 1년 보유한 등기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배제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느냐? 예. 기본공제는 이런 기간 안 따지는 거니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이. 네, 될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외의 2주택의 경우에는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다? 예. 외의 지역은 그러니까 조정 지역일 때는 장특공제가 배제될 수가 있죠. 물론 유예가 됐을 때는 적용이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모두 외의 지역이니까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액은 매년 2%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세율로 갑니다. 자, 이 세율은 뭐 천상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천상 뭐 이거는 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 그 다음에 분양권,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메모한다면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기타 자산은 특정 주식, 그 다음에 회원권, 영어권, 그렇죠? 그러면 특혜를 먹으면 0 맛있어요. 그렇죠? 누구랑 먹어야 돼? 이씨, 이주권. 이걸 말하죠. 그러면 기타 자산은 주의할 점이 뭐냐면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한다? 6에서 45%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가 아니라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가 된다. 네,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미등기 부동산은 제일 높아요. 70%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다면 자, 등기 자산이에요. 등기. 그러면 1년 미만일 때는 50%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6에서 45%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이 70%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이 됩니다. 분양권은 1년 미만 70% 되고 1년 이상부터 60% 된다는 것. 특히 주의할 점은 분양권 전매는 2년 이상이 돼도 높은 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2년 이상이 돼도 높은 율이 나옵니다. 자, 그걸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은
최저, 자, 만약에 최저 밑줄입니다. 중간은 모르셔도 최저와 최고는 아셔야 돼요.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6%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했을 때는 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에서 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8단계 누진세로 적용될 수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될 수가 있어요. 즉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가 할증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6에서 45%가 되는 거니까 16에서 55%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정지역으로 묶인 거죠. 지정지역. 자, 토지 지정지역으로 묶였을 때는 기본 세율에다가 20%를 더해라. 그러면 얘는 6에 45%니까 26에서 65%까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 중요사항이 바뀐 건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가 되다 보니까 실전에서 매매 거래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이거를 유예시켜 주자.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1년간 유예를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냐? 2023년도 5월 9일 양도분까지는 인정이 돼요. 네, 만약에 이런 단서정이 나오면은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세로 간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뭐 이런 양도세 중과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중과가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됐을 땐 기본세율이 20%니까 26에서 65%.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자는 우리가 기본세율이 6에서 45%니까 더하면 36에서 75%가 적용이 될 수가 있겠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0번 문제로 갑니다. 80번. 80번. 2022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세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미등기 양도, 볼 것도 없죠. 미등기 양도는 몇 프로가 돼야 돼요? 70%가 돼야죠. 70%. 그 다음에, 자, 요 지문 잘 기억하셔야죠. 요 지문. 1년 미만 보유한 토지 건물에 대한 세율은 50%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다. 네. 그럼 1년 미만이니까요.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우리가 40%다. 아니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같이 움직이죠. 둘 다 1년 미만이 됐을 때는 몇 프로? 50%가 되죠. 1년 이상 2년 미만 40%. 네.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주택하고 입주권은 1년 미만이 돼 버리면 몇 프로가 돼요? 70%가 적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의 과세 표준이 1200만 원까지는 15%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가요? 네. 얘는 우리가 15%다. 라고 되어 있는데, 15%가 아니죠. 네,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6%가 되겠죠. 6%.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하나의 자산이 법령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비교 적용한다는 거죠. 비교 과세할 때는 작은 걸로 가겠어요? 큰 걸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비교해서 산출한 세금 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금으로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입주권에 대한 세율은 40%다. 과세 표준에 관계없이 40%예요? 얘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가 되죠. 60%. 그렇죠? 자, 요게 되겠습니다. 요 별표시 두 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1번입니다. 81번. 그럼 81번 가보시면은, 네. 국내 자산을 2022년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등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한 기타 자산은 누진세율이다. 그런가요? 예, 얘는 1년 미만이든 아니든 우리가 어떻게 된다? 초과 누진세율, 그렇죠? 단기든 장기든. 네. 그다음에 1년 미만 보유한 주택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은 뭐 볼 것도 없죠. 70%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주택이니까, 자, 조정지역 외에,
조정 대상 지역이면 할증이 붙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초과 누진세율인 6에서 45%가 되겠죠. 자, 맞고요. 4번 해당 토지가 비삼용 토지, 비삼용 토지라고 했습니다. 비삼용 토지가 되면 할증이 붙죠. 그러면 6에서 45%의 10% 할증이면 16에서 55%의 누진세율이 되겠죠. 만약에 지정지역이라고 했어요. 지정지역이 됐을 때는 얘는 20% 할증이 붙겠죠. 그러면 20%면 26에서 65%가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이 되는데 세율 적용 시 세율을 적용할 때는 상속 개시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그럼 기간이 짧아져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해석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자, 이 경우에는 81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82번입니다. 과세 표준을 구해봐라. 이게 24회 때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양도하는 거주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 보유기간이 1년 6개월이네. 1년 6개월. 그러면 얘는 3년 이상 3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과세 표준은 맨 처음에 양도 차익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양도 차익에서 마이너스 장기 보유 우대를 위해서 특별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특별공제액을 빼주고 나면은 이게 양도 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 소득금액. 그럼 소득금액에서 마이너스 기본공제를 차감을 하자. 기본공제를 차감하자. 이렇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과표가 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은 기준시가 자료가 있고 실거래가 자료가 있는데 얘는 기준시가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얘는 실거래가로만 가면 되겠죠. 네. 그럼 양도시 실거래가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억 2,500, 1억 2,500이 됩니다. 1억 2,500 마이너스 취득시 실거래가액이 9,000이 됩니다. 9,000. 네. 9,0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200이 되죠. 네,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200이 돼요. 200. 그러면 얘는 9,200이니까 빼주면 얼마가 나와요? 3,300이 되겠죠? 예. 얘는 3,300이 양도차익이 됩니다. 3,300. 3,300에서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자, 3,300에다가 곱하기 매년 우리가 공제 비율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토지니까 토지인데 문제는 얘는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보유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3,300이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3,300이 됩니다. 3,300에서 250만 원 공제를 차감을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요? 3,050이 되겠죠. 과세표준은 3,0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번입니다. 자, 83번은 이제 상속을 가지고 이것저것 다 물어본 거죠.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상속받아 양도했을 때는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상속받아서 우리가 양도를 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 그 다음에 양도한 날, 이게 바로 보유기간을 말하겠죠. 보유기간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속받아서 양도했을 때는 우리가 저게 되겠습니다. 그럼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2년 10개월. 그러면 자, 아버지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가 양도를 합니다. 네, 양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상속받아서 양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의 취득일, 당초 취득일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상속인의 보유기간은 5개월이 됩니다. 5개월이 되고요. 5개월.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다른 세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2년 10개월이 됐습니다. 2년 10개월. 그럼 원래는 취득 시점은 상속 개시이 되는 거지만 우리 이런 건 있잖아요. 이런 건 있죠. 세율을 따질 때는 피상속인 취득일로 하자. 피상속인 취득일로 하자. 취득일부터 선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자 1번입니다. 1번.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런가요? 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자, 옳은 거. 얘는 상속 보유기간이 5개월이잖아요. 그럼 5개월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등기일 현재 시점에 평가한 금액을 우리가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하자. 네, 실지거래가 양도했을 때는 등기 시점에 평가한 금액을 가액을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느냐. 등기점이 아니라 상속 당시가 되죠. 상속 당시. 그 다음에 3번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네. 장특공제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상속 개시이 되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이 되는 거죠. 못 받는 거죠. 3년 보유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죠. 얘는 보유기간에 관계 없잖아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정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자. 예, 이 말은 뭐냐면 세율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피상속인 취득일로 하자. 피상속인 취득일로 하자. 그러면 기간이 짧아져요, 길어져요? 길어지겠죠.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2년 10개월이 될 수가 있겠죠. 해석이. 그렇죠?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따질 때는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간다.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 자, 84번입니다. 기간 계산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간 계산. 자, 기간 계산. 기간의 이제 의미는 이거죠. 이런 문제를 따지기 위한 거죠. 자, 틀린 것은 1번. 원칙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죠. 취득일부터 양도까지로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세율 적용 시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세율 적용 시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시에는 자산의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피상속인 취득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따져준다가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죠. 상속 개시. 그래서 장특공제액이라든가 비과세를 따질 때는 상속 개시일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은 2월과세죠. 2월과세는 소중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 및 직기존비 속과는 2월과세에 해당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일은 동일하다. 예. 자, 2월과세는 장특공제를 계산하거나 세율할 때도 얘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5번. 증여 후 양도 행위 부인 규정에 적용받는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 해준다. 증여자가 해준다. 부당행위도 마찬가지죠. 부당행위. 그렇죠? 네, 양도 행위에 대한 부인은 이건 부당행위상 부인이죠. 자, 그래서 증여 후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가 됐을 때도 수증자가 취득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5번입니다.
8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입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기납부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미 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죠. 네, 두 번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액에 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액에 한다. 예,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동일시 기준 원칙이라고 하죠. 동일시 기준. 네, 동일시 기준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곧 과세표준이 된다가 아니라 답이 3번인데요. 양도차익이 되죠. 양도차익. 필요경비 인정은 되거든요. 하지만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양도차익이 곧 과표가 되고 이 차익에다 70%를 곱해주면 되겠죠. 해석이요. 자, 4번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토지분 및 건물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요 주택이 있을 때 나중에 입주권으로 변했다면은 요 차익을 말하는 것이죠. 5번 법령이 정하는 등기된 비삼용 토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예.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비삼용은 장특이든 기본 다 가능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6번으로 갑니다. 미등기 양도자산. 자, 86번 별표시 2개. 자, 요 미등기 양도자산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 불이익이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불이익이 있다는 것이고 등기 불능적 원인이 됐을 때는 불이익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자 기억해 보시면은 세율은 최고세율 70% 적용받죠? 장특공제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됩니다. 하지만 계산공제는 되죠. 계산공제는 됩니다. 즉 얘는 저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저율로. 즉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곱하기 0.3%가 되겠습니다. 0.3%.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가 되는데 얘는 미등기는 0.3%가 됐습니다. 0.3%. 네.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기억, 니은, 리을이 되겠죠. 기억, 니은, 리을.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87번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도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대가로 취한 채비지를 토지구역 한지처분 공고 전에 공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가 돼요. 그럼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양도가 된 거니까 미등기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3번 미등기 양도자산 기본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 자 이런 기본공제 안 되죠. 기본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가 4번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산출세계 100분의 70을 곱하는데 결정세액에 더한다. 자,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죠.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5번 미등기는 당연히 장특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요 미등기 여기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70. 자, 요 문제가 그 29회 때 문제죠. 요 지문 아주 많이 혼동됐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틀리신 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미등기니까 그래 70% 아니야? 이것만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이게 있었네요. 산출세액에 70%를 곱하는 거냐? 아니죠. 왜냐하면 세율에다 또 세율을 곱합니까? 세액에다가 세율을 곱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세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바로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금요율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과세표준이 나와야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자가 되죠.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
70%. 그러면 7천만 원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번으로 합니다. 양도 차선이 발생하거나 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통산하여 계산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으로 갑니다. 네, 토지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차손은 신탁 수익을 양도로 발생한 소득 금액과 통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공제 방식을 뭐라고요? 소득별 공제 방식. 두 번째, 건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지상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금액과 통산하느냐. 자, 얘는 건물하고 지상권이잖아요. 부동산과 지상, 용익물권이죠. 부동산과 권리니까. 자, 얘는 끼리끼리 우리가 통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88번. 자,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네, 끼리끼리는 가능하죠. 끼리끼리. 그렇죠? 끼리끼리는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번 골프행권 양도함으로 발생한 손실은 비상정 주식과 통산한다. 안 돼요. 얘랑 같은 맥락이군요. 1번과 같은 맥락이니까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정답은 3번이고요. 자산 종류별 양도 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자, 같은 세율의 동그라미 먼저 통산해 주고 그래도 모자르면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 금액에서 통산하자. 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세율이 만약에 50%다. 50%. 그럼 50%끼리 통 플러스 마이너스 통산. 50% 없다면 40%가 있다. 그러면 40%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통산하자.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각 양도 자산에 발생한 차손과 소득 금액을 마이너스와 그 다음에 소득 금액을 통산한 후 남은 결손금이 발생할 때는 이월하지 않고 소멸한다. 이월하지 않고 소멸을 하죠. 이월이 안 돼요. 자, 밑줄 이월하지 않는다. 이월 공제가 안 된다는 거. 지금의 손실은 이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예요. 89번. 자, 89번 문제로 갑니다. 89번. 틀린 것은 1번 1세대 2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죠? 자, 2번입니다. 2번은 어떻게 됐냐면 겸용주택이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을 때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의 외의 연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돼요. 단,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은 제외.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왜냐하면 고가주택은 이것이 개정이 돼서 설사 주택 면적이 클지라도 고가주택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자, 3번은 우리 많이 봤던 주제죠. 부담보증여 채무액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말 나와줘야 돼요?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자. 좋습니다. 4번 2022년도에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마이너스 금액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소득 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답은 4번이고요. 5번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12억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12억 기억해 주셔야겠죠. 자, 이상으로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0번 2월 과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뭐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은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웬만하면 다 풀어드리고요. 다만 그 뒤에 보유세는 좀 비중도가 좀 종부세라든가 비중도가 낮은 재산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중요 문제 위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양도세 마무리 짓고 이제 남은 보유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